우리의 생명력은 근육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해야 된다 할 때 그 운동이 투자 대비 먼저 해야 되는 거가 있어요. 허벅지, 코어 근육부터 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혜용이라고 합니다. 가정의학과 의사고요. 의사생활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암 환자를 보기 시작해서 그게 한 17년, 18년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느 분을 살리기 위해서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시작했고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엔 비타민 주사, 비타민 C 등등등등 그러다가 그것이 진화하고 그걸로 다 안 되니 먹는 거, 영양제, 보충제 열심히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고 그러다가 그걸로도 그거 말고 또 다른 영역이 열리니 음식, 운동, 호흡, 해독, 먹고 자고 싸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 일상에서의 치유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암 환자를 많이 봤고 그러한 암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많은 법들을 수집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회도 만들었고 그거를 현재도 잘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코엑스 앞에서 조그만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보고 들었던 거, 제가 알고 있는 거의 99%는 암 환자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피눈물 흘리며 목숨을 갈아넣어서 얻은 지혜들, 증명한 것들, 살아남은 지혜들을 전 들었고 봤습니다. 그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거, 제가 이건 필요한 분들한테 제시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나름 쭉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에 의무가 별로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자유롭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터이니 취사선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멋진 대나무 숲의 한 장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찍은 거지요. 늙는다는 건 뭘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습니다. 늙는다는 것. 늙습니다. 나도 늙고 너도 늙고 우리 모두 늙습니다. 늙는다는 것. 우리 여기 잘생긴 백설공주가 먹었던 사과가 있습니다. 그걸 반으로 쫙 짜게면 그 단면이 이렇게 내비두면 갈변, 누렇게 변합니다. 그게 뭐죠? 사과 단면에 있는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무엇에게 전자를 뺏기는 것을 우리는 산화라고 표현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그 무엇 중에 지구상에는 이 사과에게서 전자를 빼앗는 그 아이가 산소입니다. 산소가 전자를 빼앗는 역할이 있으니 산소와 화합한다 해서 산화라고 부릅니다. 내용인즉슨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사과의 입장에서. 만약에 금성이었다. 금성에서 사과를 갖다 놓으면 산소가 아닌 다른 성분이 전자를 뺏겠죠. 그걸 철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산화라는 말 자체가 옥시데이션이란 말 자체가 사과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전자들을 뺏기는 걸 우리는 산화라고 하고 그 과정을 우리는 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를 뺏긴다, 늙는다, 노화한다. 그러면 전자를 안 뺏기면 덜 늙겠네? 그래서 그걸 항산화제, 산화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맨날 얘기하는 항산화제, 항산화제하는 그 항산화입니다. 항산화제 시스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얻는 거, 즉 먹어야 되는 것.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엔자임, 효소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면서 먹는 거, 섭취하는 걸 서프리멘트, 음식, 등등등 보충제가 있죠. 효소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돌리는 거 우리 안에서 탑재되어 있는 것이니 그것이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카탈라제, 그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있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엔진 같은 거고 그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연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항산화제 물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루타치온, 비타민C, 카로티니드, 비타민 E, A, C, D, 알랄랄랄랄랄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만 있으면 빈수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항산화제 시스템이지요. 갖고 태어나는 건 우리 몸에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보충, 대개는 먹는 거죠. 를 해야 합니다. 진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론,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는 약 10억 년 전, 20억 년 전에는 우리의 전구 생명체들은 물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직 지구가 익숙해지기 전, 잘 발달하기 전이어서 물속에서 어류로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물속에 어류가 너무 많아지니 그 중에 몇 마리가 딴 세상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다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경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몇 마리들은 물속 호흡이 아닌 바깥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는 양서류라고 불러요. 거기 바깥에서 사는데 환경이 달라. 물속보다 물 밖은 산소의 농도가 20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산소에 노출되니 산화되고 애가 늙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로 했던 거지요. 살아가려면, 죽지 않으려면.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먹고 뜯어먹고 기어다니고 원숭이가 돼서 이렇게 둥둥둥둥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았어요.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뜯어먹기도 하면서 포유류, 양서류, 갑각류 둥둥둥으로 잘 살다가 어느 날 그 몇 마리 중에 조금 똑똑해지는 애들이 생겼어요. 유인원,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아직 미숙한 지구를 채우고 그 땅들을 채우고 살다가 몇 마리가 똑똑해지기 시작하니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 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뭐 대사도 해야 돼, 해독도 해야 돼, 이 간에서 해야 되는 일은 정해져 있는데 얘가 점점 사고가, 지능이, 능력이 많다 보니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 비타민C를 만들 여력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대신 저기 보니까 사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어. 내가 만드는 것보다 식물이 만들어 놓은 비타민C를 뜯어 먹으니까 좀 편한데? 나는 딴 일을 할 수 있겠네.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거나 고차원적인 대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비타민C를 원래 우리 어류 때부터는 만들 수 있었던 그 능력을 선택, 누락합니다. 진화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유인원은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하고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시는 여러분, 저도 다 비타민C를 생체에 합성하지 못합니다. 비타민C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어류일 때부터 양서류일 때부터 쭉 만들다가 프리메이티브, 유인원이 되면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비타민C를 섭취해야 살 수 있는 자기 선택을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비타민C를 먹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예요. 그래서 유인원으로 점점 똑똑해지고 이 지구상 5대6, 6대행을 채웠습니다. 잘 사는데 아직 교통이 발전하지 못해서 자기 한 구역에만 살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배라는 거를 발견해서 그 옛날 15세기 말쯤에서 뭐 이탈리아에서만 살다 아프리카에서만 살다가 다만 저 바다 끝은 뭐지? 낭떠러지인가? 안 가다가 자기 있는 곳에만 살다가 드디어 어느 똑똑하고 모험심 많은 애가 지구는 둥글지도 몰라, 내가 배를 커다란 걸 만들어서 저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죠. 콜럼버스의 형님들이시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바스코 다 감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포르투갈에서 커다란 배에다가 온갖 식량을 싣고 저 아래 희만봉을 지나서 저 꿀과 젖이 흐른다는 인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이 중간에서 실패했고 없어졌지만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포르투갈에서 커다란 배에다가 몇 개월 먹을 식량을 다 술과 과일과 쌀을 싣고 갔는데 몇 개월 동안 여행하다 보니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못 먹고 가다 보니 선원들이 이빨이 쑥쑥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축축축축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의 기록을 보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도착할 쯤에는 선원의 70%가 죽었다.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죠. 뭘 해보고 무슨 약초를 해보고 다 필요 없었는데 도착해서 야만스럽기 그지없는 아프리카 저쪽 끝 인도 어디에 도착해서 그 야만인들이 주는 신선한 과일을 먹었더니 죽어가던 사람들이 뻗쩍뻗쩍 살아나더라. 이야, 이게 뭐지? 몰랐어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러한 놀라운 발견 역시 그닥 전해지지 않고 그럴 수 있어. 뭔지 모르지만 그렇대. 그리고 또 수세기 동안 많은 선원들이 배 위에서 죽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이에요. 암만이 아니라 암은 현 시점에서 가장 난제입니다. 의료적으로도 복잡하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도 사회적으로도 복잡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복잡해요. 개인의 철학이나 입장에 따라서 복잡하니 이거를 해결할 정도면 웬만한 것들, 난치병들, 자가면역, 피부, 아토피, 우울증, 불면증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거의 종착지에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암이 진단됐다고 해요. 어휴, 한 달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저께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 이따만한 게 생겼대요. 왜 그래요? 왜 갑자기 생기죠? 갑자기일까요? 여러분들이 감기, 콧물이 찌리르, 재채기 컬럭컬럭해서 병원을 갑니다. 동네 병원, 또 잘한다는 이비인후과, 심지어는 배 타고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감기 진단을 했습니다. 약이 똑같을까요? 치료가 똑같을까요? 검사가 같나요? 같은 서울 시내 안에 있는 이비인후과도 갈 때마다 같은 날 동시에 가도 처방이 달라요. 누가 틀렸습니까? 누가 맞았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이름 대면 알만한 유명하신 어느 똑똑하신 분이 늘 정기검진을 매년 수백만 원짜리를 하다가 어느 날 폐에 1.5cm짜리 음영이 발견됐어요. 뭐 유리간염,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유리 같은 희미하게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동네에 갔더니 결핵일 수 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결핵 유백률이 몇 프로 있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컬럭컬럭했던 사람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결핵입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이 저렇게 폐에 음영이 보이면 결핵이 걸렸었다거나 현재 있을 수 있으니 결핵 치료하는 걸 통계상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왜? 다짜고짜 그러면 저걸 조직검사 할까요? 그러기엔 투머치하다. 나이를 고려하고 상황을 고려하고 나라를 고려하고 증상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것도 고려해서 아 그래? 좀 두고 볼까?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상황을 정리하는 것,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여 이 여자분은 저걸 들고서 대한민국에 있는 빅3, 빅5 아무튼 다 친한 친구들이 거기에 교수들이니 가서 오피니언을 다 받았어요. 3땡땡, S땡땡, 뭐 서울 땡땡. 그들의 의견이 같아요? 다 달라요. 누구는 그냥 결핵일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두고 보자. 이른바 그 뜻은 일단 지금 당장 뭘 하진 않지만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달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추적하면서 그에 맞춰서 조치를 하자. 또 어떤 의사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암의 어떤 한 종류야. 아직 젊으니까 빨리 떼어내자. 어떤 게 정답인지 정답을 알고 싶으십니까? 암은 스페이스 인베이더, 감기가 아닙니다. 감기와 암의 차이를 아시나요? 감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에요. 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면역으로 억제할 수 있어. 그러나 암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원래 내 몸 안에 있던 어떤 내 세포가, 내 조직이 어떤 조건, 스트레스를 받았어, 담배를 폈어, 내가 술 담배를 너무 했어 등등 해서 그 한 마리가 티깍 맛이 가서 암세포화 돼서 그 한 마리가, 한 개가 이제 더블링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 2, 4, 8, 16, 32, 64, 108 쭉쭉쭉쭉쭉쭉 그렇게 약 30번을 더블링 해야 비로소 1cm짜리 덩어리가 됩니다. 그 안에 1cm 안에는 10의 90개의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 눈에 확장형인 엑스레이나 CT나 페트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그때서야 우와 암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나 그 밑을 보면 암은 이미 오래전부터 더블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눈에 보인 것이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 1cm짜리가 조금만 더 더블링하면 갑자기 왕 애들 크는 것처럼 마치 봄에 잡초 크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발견됐고 마구마구 갑자기 커진대요. 빨리 자란대요. No, nine.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크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 속도로 더블링 하는데 우리 눈엔 갑자기 후후후후후 커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뭐 내비뒀더니 갑자기 커졌어요. 뭐 항암을 해도 줄지 않. 우리의 착시일 수 있어요. 우리도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암도 내 조직이라며 그 아이도 생로병사, 생겨서 커져서 성숙하고 죽는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암의 내추럴 코스,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비둬서 가만히 있으면 내비두는 거 아니에요? 내비두면 어떻게 되지?
드뭅니다. 이걸 본 사람이 많지가 않지만 옛날에는 이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 암의 생로병사라 해요. 보시다시피 하나의 세포가 우두두두두두 1, 2, 4에서 빠르게 일정하게 증식해서 빌어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그때부터 축축축축 커지는데 그 눈에 보이는 시점에서 검사를 뭐 CT, MR, 엑스레이, 페트를 하고 눈에 보이는 걸 없애기 위한 치료가 표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 등등등등등등 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하지? 그게 요즘의 숙제죠. 보이는 건 뜯어내든 뭐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없앴어. 끝? 완치? 아니에요. 암 환자분들은 다 알아요. 그게 완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앴다면서요. 나 안 보이는 건 어떡하지? 암 환자들은 늘 그게 고민이고 불안해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뭐 면역을 치료하네, 산에 들어갔네, 풀을 뜯어먹네, 어싱을 했네, 면역이 좋은 걸. 그래서 그 미세암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향후 미래 암 치료의 숙제고, 그걸 알기 위해서 진단도 치료도 뭐 AI를 위한 미세암 진단, 돌아다니는 암세포의 찌꺼기를 찾아내는 기술, 그걸 없애기 위한 어떤 치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급한 건 알겠으나 아무리 급해도 빨리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암이 그 3cm짜리, 1cm짜리가 눈에 보였어. 그때부터 우리 암이 진단됐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어디 검사하면 CT만 찍고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어? 당신은 이제 공식적인 암 환자. 달라요. 동거하는 거와 사실혼과 우린 부부애하고 신고하는 게 다른 것처럼 내가 암이 있는 거와 나라에서 그걸 인정해줘서 특례 산정을 해주고 진료비를 깎아주고 보험금을 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행정적인 이야기예요. 그치요? 그래서 진단 이후에 암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하지요. 근데 그 진단 시점이라는 게 현재 2024년 한국이라면 한 1cm짜리까지는 진단이 돼요. 뭐 자주 했을 때. 그러나 좀 더 기술이 좋은 피 검사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진단하면 진단의 시점이 좀 더 이르게 되겠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암이죠? 원래 암은 있었는데 늘 있거나 늘 생기거나 하는데,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하는 공식 말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상의 암 진단은 시점이 달라지고 그 시점에 따라 치료의 내용도, 사람들의 대응도 다르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른바 질병행위라는 단어가 있죠. disease behavior. 같은 감기 바이러스인데 한국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하는 행동과 미국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인디언이 하는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대응이 다른 거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는 하나야. 근데 나라마다 누구네는 꼬치에다가 소주에다 고춧가루 꽉 해서 팍 먹고 자는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들은 술만 디립다 먹고 디비져 자는 데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반부의 그 젊은 여성분이 1.5cm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자기 생각만 해.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만 생각하지만, 만약에 아프리카 오지였다면 똑같은 상황으로 내비뒀을 거예요. 뭐 구슬하든 추상이 와서 기도를 해주든 평소처럼 생활했을 거예요. 만약에 먼 미래 일찌감치 피 한 방울로 그게 생길 걸 확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그 시점에서 또 다른 치료를 했겠죠.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뭔가 완벽한 방법이 있다고 찾는 그런 것보단 좀 더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하지? 옳은 답을 찾기보단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자기 위치, 자기 경제적인 거, 종교적인 거, 자기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심지어 주위 사람까지,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 그래서 암은 하나지만 대응하는 게 여러 가지이다. 기술에 따라서 질병이 달라진다 얘기가 있지요. 질병, 암. 그렇지만 이미 이거는 눈으로 보였을 때 얘기고, 미병, 아직 생기지 않은 기간이 있고, 건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건강 행위를 할 것인가, 암을 없앨 것인가, 건강할 것인가, 건강하기 전에 예방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막 피눈물 나게 다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아까 그분도 수술을 하자니 두렵고 안 하자니 내버려둬서 점점 커지고 불안하고 항암을 하자니 부작용 때문에 겁나고 안 하자니 암이 커지고 이런 갈등 상황에서 가장 많이 힘듭니다. 차라리 할 거면 잘하고 안 할 거면 기분 좋게 안 하는 게 낫지. 뭐 물론 하루 이틀 고민할 수 있지. 큰 문제니까. 그러나 그걸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많은 소모적인 정보 안에서 헤매는 것 때문에 지치거나 오히려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았기에 이렇게 긴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는 거친 멧돼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기르는 집돼지예요. 이 두 돼지가 유전자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뭐 추측하시기에 이미 답을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었어요. 있죠. 지금도 있죠. 그러나 요즘은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 납니다. 특히 이 암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난다. 정상인데도 암세포가 생기고 암세포도 후천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다. 암도 고혈압, 당뇨, 간염, 결핵처럼 후천적이다. 씨앗과 상관없다. 암 유전자가 있어도 암이 없을 수 있고 암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암 유전자가 없어도 암이 생길 수 있다. 암은 후천적인 게 더 크다라는 처음 했던 사람이 닥터 세일필드. 그의 유명한 무시무시하게 어렵고 무시무시하게 큰 책이죠. 대사질환으로서의 암. 저는 86학번입니다. 저희가 배울 때는 암은 유전병이라고 배웠습니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부모님 몇 자리를 잘못 써서 네가 암 유전자가 있어서 암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암 유전자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닥터 세일필드는 1980년대, 90년대에 아주 독특한 실험을 합니다. 보시기에 초록색으로 된 건 정상세포, 빨간색은 암세포. 초록색 이렇게 네모난 게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동그란 게 있고 뭐 콩같이 있는 두 개가 있습니다. 동그란 건 핵, 씨앗입니다. 그다음에 그 파란 콩같이 생긴 것은 우리 몸의 대사, 밭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정상 밭에 정상 핵이 있으면 당연히 배양하면 정상 세포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을 가볼까요? 빨간 암의 핵이 있고 빨간 밭, 빨간 미토콘드리아, 빨간 세포 대사, 암의 대사 질환을 하는 밭이 있어요. 이걸 배양하면 당연히 암이죠. 여기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가 실험입니다. 정상 밭, 정상 미토콘드리아, 정상 세포의 대사를 하는 곳에 세포에 암의 씨앗, 암의 핵을 넣었어요. 그리고 배양했어요. 뭐가 됐죠? 씨앗이 핵이 암인데 결과는 정상 세포예요. 씨앗이 암임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세포질이 밭이 정상이니 정상 세포입니다. 네 번째 반대를 해봤어요. 정상 핵, 정상 씨앗을 암의 밭, 암의 세포질, 암의 대사를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곳에 심었어요. 그리고 배양을 했어. 뭐죠? 씨앗이 정상인데 밭이 암이니까 암세포예요. 와, 씨앗과 상관없이 유전자와 상관없이 대사가 더 중요하구나. 살림살이, 세포의 살림살이가 더 중요하구나. 살림살이에 따라서 정상이 되기도 하고 암이 되기도 하는구나. 야, 씨앗보다 밭이 우선이구나. 유전자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우선이구나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너네가 비록 암의 씨앗, 암의 유전자, 암의 형질을 갖고 태어났을지언정 네 자유의지로 열심히 산다면, 후천적인 노력을 한다면 암이 없고 살 수 있다. 그 반대, 네가 비록 아주 완전 무결한 유전자로 태어났을 때 방탕하게 살고 예는 있으나 마구마구 살면 네 선택에 따라 너는 암이 아플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죠.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그래서 좀 아까 보셨던 그 닥터 세일필드의 대사질환으로서의 암이란 책이 나오고, 어허, 암도 고혈압, 당뇨, 간염, 결핵처럼 후천적인 노력, 당뇨 치료하기 위해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고혈압 조절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암도 내 후천적인 노력으로 죽일 수 있다. How to Stop Cancer, 암을 어떻게 하면 굶겨 죽일까? 라는 책을 쓴 사람,
제인 맥클랜드. 나라마다 아까 저쪽 나라 사람들은 책을 쓸 때 아주 명료하게 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물리치료사인가 그래요. 자기가 유방암이 걸렸고 항암 방사선하며 전이재발 하다가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검증하고 자기가 확인하고 한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내용인즉슨 암도 뇌세끼예요. 뇌세포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삐뚤어된 아이니 그 아이도 나처럼 먹고 사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대사를 하니 암이 대사하는 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끊으면 차단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로 시작한 거여서 그 각각의 경로를 끊는 약물들을 쫙 여러 가지 방법들을 리스트업한 책이에요. 훌륭한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도 돼 있고 저 책으로 공부한 환우들도 많고 저 책의 치료법을 적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게 저거예요. 암세포도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고 있으니 그걸 끊어보는 어떤 약물 경로들이 정리된 거예요.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끊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당뇨약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대사를 차단하고 혈중 탄수화물 농도를 낮추니 당뇨약으로도 쓰는 거예요. 선호가 바뀐 거지요. 그래서 저게 한 5년 전 정도에 이제 한국에 소개되고 번역되고 같이 공부하는 의사들 모여서 야 이런 방법이 있어. 암은 대사질환인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본 사람이 있어. 제인 맥라인 최고 이른바 COC 프로토콜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들을 정리를 쫙 했죠. 저기 보시는 사전이 그 어떤 환자가 난 이렇게 암을 굶겨주기 위해서 먹고 있는 약들이에요. 뭐 별버린부터 시작해서 메트폴민 쭈쭈쭈쭈쭈쭈 많아요. 그런데 저 약물 중에 일부는 아이허브 등에서 살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오프 더 라벨이라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프 더 라벨이 무슨 뜻인가요? 허가사항 이외의 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인가요? 여러분들 비아그라가 탈모제 치료제로 개발된 건 아시죠? 탈모제로 치료했는데 엉뚱한 효과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프라벨인 거예요. 저 약 중에 메트폴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아주 클래식하고 아주 안전하고 아주 싼 혈당 조절제가 있어요. 당뇨약으로 쓰는 거예요. 500ml, 1500ml 하면 당뇨약이고 허가도 받았고 처방도 받고 동네 내과 뭐 등등하고 당뇨예요. 그러면 그래 메트폴민 해서 보험 적용도 받는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을 당뇨가 없는데 내가 암이 있어서 암을 굶겨 죽이고 싶어. 그래서 그 메트폴민을 갖다가 500ml, 1000ml, 2000ml 먹으면 그때 우리는 그걸 오프 더 라벨로 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메트폴민을 받으려면 굳이 병원 가서 제가 당뇨는 아닙니다만 처방 좀 해주시오. 나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처방받아서 저렇게 한가득 먹기 시작한 거였죠. 좋아요.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은데 어느 순간 어느 분이 저한테 이걸 들고 와서 물어봐요. 내가 항암도 싫고 기존의 치료보다 좀 다른 자연스러운 걸 하고 싶어서 이 길을 찾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저걸 하나하나 까먹고 있는 걸 보니 이거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멍해를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 약물 자체가 버겁다. 저렇게 임의적으로 먹다 보면 간혹 일부 간에 무리가 가서 간 수치 때문에 또 못 먹는 분들도 생기시니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반성, 자성, 각성을 또 한 번 하게 된 것이죠. 이거 맞나? 또 다른 좀 더 나은 버전이 있지 않나? 진화하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인즉슨 절박하니까 암에 걸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마구마구 서치하고 전문용어로 한풀이를 합니다. 돈지랄을 합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10만원짜리 장판으로 3천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일본에 어디 가면 2억원짜리 뭘 한다 미친 듯이 한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 좋다는 거. 저희 환자 중에 모 기업 재벌 사모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아프다 하니 주위에서 뭐 희귀한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하나 여행자를 보내왔습니다. 수천만 원어치. 그분 그거 다 못 먹었습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먹었을까요? 또 어떤 병원장님은 친척이 아프다, 그가 아프다 하니, 암이라 하니,
아주 어렵게 지리산 10만이한테 부탁해서 몇 천만 원짜리 산삼을 보내왔어. 그분 그거 아침에 먹고 다음날 똥에서 그 산삼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도 소화 안 된 겁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암 걸렸다고 갑자기 모든 게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무인도 갈 때 이만한 슈트케이스 하나 주면서 이 안에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담아봐. 뭘 담으시겠습니까? 영양제도 똑같거든요. 우선 must to do, 필수적인 거, 바이탈한 것부터 담고 그걸 무시하고 그에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나 제 생각은 필요한 것부터, 생존에 관계된 것부터 해야 그 다음 것들이 애드온이 가능한 거고 빌드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늘 영양제 하나만 얘기하시죠. 얘기할 때 보단 내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나한테 필요할까를 늘 생각하는 거, 인사이트를 갖고 가는 거, 중심을 잃지 않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처음 겪어보니 정신없잖아요. 시간 없고 마음 급하고 정보는 투머치하고 암 난민이 됩니다. 정보는 많지만 챗 GPT 새로 나온 옴니버스 버전에 쳐도 여러분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단박에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이렇게 표준적인 답이 나오지, 표준적이라는 뜻은 그건 누구한테도 맞는 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맞는 치료법을 찾고 싶다면 그렇지, 그게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기능의학적인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눈 맑은 누구의 지도와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좀 가이드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가능한 거, 현실적인 거를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급해도 소화부터, 천하에 없는 걸 먹어도 소화 못하면 꽝이야. 소화, 당신 소화 잘해? 잘한대. 근데 왜 위암이야? 몰랐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은 벌어져요. 자기가 자기 같지 않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건 계속 이어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좀 더 지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각, 늦었다는 게 아니라 자각할 수 있는 것들, 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걸 도움 주는 것들이 이제 소화 요소부터 영양제를 빌드업 한다면 저라면 빌드업이에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추천해 주죠. 소화부터 해독, 또 해독 좋아. 최소한의 항산화제, 비타민C 안 먹으면 죽는다며. 그 다음에 지용성, 수많은 비타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거의 다 물에 녹는 수용성이고 딱 4개만 기름에 녹는 지용성. A, D, E, K. 나 A 알아. 햇빛 봐야 된다며. 토코페롤. 낫도 먹으면 된다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또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어. 하여튼 이렇게 수용성도 중요하나 지용성부터 생기고 유산균 중요하대. 요즘 입만 열면 기승전 장이야. 왜? 이제 알았거든. 장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발견한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문자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는 장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영어 표현 중에 gut feeling이라고 있어요. 너 장 느낌이 어때? 그 뜻은 컨디션이 어때? 이런 느낌. 이제서야 뇌와 장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이제서. 그동안 없었다고? 이제 우리가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슬프고 큰 스트레스 받으면 간장이 끊어진대. 그거는 우리 뇌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부하가 걸리면 끊어버려요. 그리고 우린 간장이 끊어진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잘 자야지. 잘 자야 돼. 어떻게? 수면제 먹을까요? 기절시킬까? 그런 거보단 먼저 해야 돼요. 수면제 하나, 그러니까 잠 하나만 해도 잠자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순서들. 다짜고짜 수면제를 먹을 수도 있으나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어떤 수면 환경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모 뜬 걸 너무 잘해. 선생님 나 숙제 다 했어. 어려운 거 좀 줘봐. 그래서야 대사 약물들, COT 프로토콜, 메트폴민, 아스피린, 계기생 중약 등등을 추가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학회에서 이거를 강의를 했었죠. 삶의 주기가 있어요.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기 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애를 낳고 생리를 하고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일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이젠 노쇠에서 늙어갈 때가 있는데 어느 영양제가 좋아 라기보단 당신은 어디쯤에 있는지 당신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권하는 당신이 소화할 수 있는 당신한테 필요한 영양제가 다르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급하면 암이 걸리면 좋다는 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다가 아니라 숨 고르시고 자기 생각하고 인사이트를 갖고 가자. 제가 겪은 이제 암 환자 내지는 만성질환 수천 수만 명, 그리고 제가 간접 경험한 게 수십만 명이니 제가 잘났다, 완벽하다, 옳다의 뜻이 아니라 나름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AI만큼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료가 잘 되지? 어떤 사람이 잘 될 것 같으세요? 돈 많은 사람? 정보가 많은 사람? 한때 유행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죠. 저기에 나왔던 거예요. 자식 하나를 스카이에 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돼. 짱짱해야 돼. 쪽집게 과일을 수시로 해야 돼. 엄마가 정보력이 좋아야 돼. 어디 갔더니 있어야 돼. 아빠가 무관심해야 돼. 참견하지 말아야 돼.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라 지켜봐 준다. 잘 가고 있도록 독려해 준다. 인 거죠.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비로소 자식 하나를 서울대 스카이를 보내요. 이것은 마치 영국의 속담과도 같아요. 멋진 젠틀맨 신사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선 3대가 걸린대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아이가 아주 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젠틀맨이 되죠. 스카이도 그래요. 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급하니까 죽겠으니까 당장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급하지만 여기도 3대가 덕을 쌓아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돈. 아주 돈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방법이 있긴 하나. 그래도 실손을 빵빵하게 들었든 누군가 올바른 그 많은 정보력을 갑자기 유튜브 뒤져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펼쳐 보이지 말고 올바른 가르마. 여러분들이 암이라는 커다란 산 히말라야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저기를 ABC 코스로 올라갈지 딴 데로 올라갈지 그 틀린 길은 없어요. 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다면 그 길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방대한 정보, 올바른 가르마, 동반자, 가이드, 그리고 누군가는 자꾸 간섭, 필요 없는 너는 왜 항암을 안 하니? 너는 왜 수술을 안 하니? 너는 왜 누구는 뭐가 좋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 마음은 알겠으나 그 사랑은 알겠으나 진정 사랑한다면 저는 환자한테 그런 얘기 가끔 드려요. 누가 암이 걸려서 주위에서 지리산 어디에서 뭘 뜯어다가 보내줬어요. 원장님 이거 먹어야 돼요. 누가 뭐가 좋다고 기계를 1억 원짜리 사갖고 왔어요. 이걸 해야 돼요. 사다 준 영양제 먹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지 마시고 누군가 걱정해 준다면 두 가지를 달라고 해라. 하나는 현금을 달라고 하십시오. 현금, 캐시. 또 하나는 기도.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얘기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이 진단이 돼서 여러분들이 누가 명이고 누가 수술을 많이 해서 한 번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고 명의를 찾아요. 검색해서. 근데 다짜고짜 갔지만 그 의사들도 3분 진료, 그건 누구의 탓을 떠나서 그 3분 안에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30분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니까 최대한 잘 진료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게 병원 생활을 하시려면 내가 누군지 그 짧은 시간 안에 의사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말이죠,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저희 병원에 오려면 늘 제가 전화를 받지만 숙제가 있습니다. 네가 누군지 써와라. 자기소개서, 자소서, 몇남 몇녀서 대학교는 이런 거 말고 당신이 병원에 대해서 진단받고 걸어왔던 길, 현재 건강을 사고 있는 노력들, 먹고 있는 약들을 적어봐라. 이렇게 찍어서 핸드폰 이렇게 보여주지 그런 정성 말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제가 좀 이렇게 보여봐라. 자소서처럼. 그래야 내가 당신은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할 수 있겠고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의 것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겠다. 어떤 분은 저렇게 20-30장 프린트아웃 해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 정도 하면 우리도 아무리 바빠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조언을 하게 됩니다. 뭐 드세요? 영양제 먹어요. 그래, 그럼 그러시든지 건강에 대한 자소서 쓰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각성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20살 때부터 그렇게 개천의 용처럼 자수성가를 위해서 똥 싸며 결핵 걸려서 피를 토하며 그 스트레스 속에서 낮밤이 바뀌어서 없는 돈에 사업을 올려서 내가 나를 이렇게 학대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반성이 생겨서 한 줄기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훌륭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이렇게 멋지게 테이블로 엑셀로 해서 검사 수치를 쫙 적어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하지요.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바쁩니다. 그런 사람 뭐 할 수는 있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 적어 오시면 서로 편하다. 저를 위해서도 좋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자료 갖고 계셔요.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쫙 병원 다닐 때마다. 암에 대한 오해. 아직 잘 옳지 모르는 현재. 암이 걸려 사시는 노력이 뭐예요? 죽기 살기로 하루에 2시간씩 산을 타는데 87세 할머니가 복수가 차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산을 매일 2시간씩 탄대.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어저께부터 중처럼 먹고 산대요. 채식이 좋다 그래서 하루에 채식을 풀떼대기만 이만큼씩 뜯어먹고 있고 있대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염식을 하고 있대. 완치되었대요. 검사했더니 깨끗하대. 그래서 제가 난 줄 알고 해외여행 갔어요. 또 갑자기 또 커졌대. 없던 내성이 생겼대. 없던 내성이라. 그리고 불치의 병이다.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오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서실 사진이잖아요. 보시기에 저렇게 열심히 다 앉아 있어요. 다 공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딴 생각하고 있고 치유한다고 다 치유가 아니랍니다.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다 열심히 해. 의도는 좋아. 노력도 좋아. 그러나 과연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돈으로 귀한 기회비용을 쓰고 있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싶은 거죠. 암 환자들 와서 운동하십니까? 하면 다 운동한대요. 요즘 어싱이 좋대요. 뭐 죽기 살기로 아파트를 10바퀴 밤낮 없이 걷는데 맞는가? 당신한테 맞는가? 올바른가? 효과는 있는가? 투자 대비 효과는 있는가? 전쟁이 났어요. 뭐 조깅을 하시겠습니까? 팔굽혀펴기를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암이 걸렸대. 암 환자한테 적절한 그 나이에 따라 병기에 따라 수술 전후에 따라 해야 하는 늘 해야 되는 갑자기 해야 되는 철인삼종할 거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지? 맞죠? 숨쉬기 운동 아닌 것 같지? 저런 운동 할 거예요? 아닌 것 같지? 필요한 운동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되는. 우리의 생명력은 근육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해야 된다 할 때 그 운동이 이두박금 산두박금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하는 운동인가요? 아니잖아. 건강하고 싶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건강, 우리의 바이탈리티,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죠? 허벅지, 코어 근육부터 옵니다. 물론 팔굽혀펴기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음식이랑 같아. 운동도 음식처럼 먼저 해야 되는 거, 투자 대비 먼저 해야 되는 거가 있어요. 뭐 프랭크를 어떻게 해?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그래야 버텨요. 여러분은 암이 처음이나 이미 이 지구상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야 관심 있고 이제야 찾아보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고 정리된 바도 많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돈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진실인가요? 어느 유명한 배우가 커피 광고를 해요. 그 배우가 커피를 잘 아나요? 내가 안다고 맞나요? 이거는 어느 암 환자의 하루 일상이에요. 참 잘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좋다는 걸 식전식후해서 저렇게 암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 하루가 바빠요. 진짜 바쁩니다. 루틴만 아침 저녁으로 2시간입니다. 루틴만. 그 2시간 치료만 하다가 평생 사시겠습니까? 그러려고 태어났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좀 더 효과적인 거, 현실적인 거, 가성비 좋은 거 하고 싶다면 좀 눈맑은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을 참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바보야? 그렇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아침에 2시간 루틴이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환자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들이 원장님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 알아보고 얘기해보고. 텍스트에는 교과서에는 메트폴민은 2000ml까지 안전하게 쓸 수 있다. 딱 한 줄이에요. 그거 갖고 환자한테 적용해보고 피드백 받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경험값을 쌓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축적을 해서 그냥 제 나름 그냥 블로그에 잔뜩 올렸습니다. 제목도 재미없고 뭐 후크도 별로 없으며 어그로 끄는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참고하실 만한 것들이 있어서 지도처럼 어느 의사의 뭐 경험값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고 거기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이걸 설명하지 않고 제가 봐서 검증된 것들, 이건 좀 괜찮아.
덜 사기스러워.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어 하는 것들을 책, 링크, 동영상, 블로그를 했으니 한번 쭉 보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치유 청사진, 치유 그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는 거, 음식 얘기. 야, 신났다. 음식 얘기. 얼마를 할까요? 3박 4일 할까요? 한 달을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다들 암만 걸리면 먹는 게 중요해 돼. 네가 먹는 게 너를 이뤄. 이거 한번 잡숴봐. 그러나 금방 아실 겁니다. 먹는 것보단 안 먹는 게 중요하고, 먹는 거 역시 가장 자연적인 거. 비우기, 공복 유지하기. 모든 종교에는 단식이 있습니다. 라마단도 있고, 불교인들도 굶고 1일 1식 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도 단식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15일 단식했을 때입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정말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해보십시오. 왜? 라고 묻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묻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은 묻지 않아요. 그건 자기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가 아한 게 내가 아한 거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먹기 전에 준비하기. 나는 소화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술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술 먹을 수 있나 가늠하세요. 내가 술이 감당될까? 그것처럼. 왜? 영양제는 왜 가늠 안 하시죠? 먹기 전에 이렇게 점심 먹기 전에 배가 고픈가? 뭘 먹지? 그 순간이 자기 몸을 스스로 스캔하는 순간입니다. 비었나? 뭐 땡기지 오늘? 소금 얘기. 무염식을 한 제 의견은 거기에 대한 오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오해. 무염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금. 소금은 미네랄이에요. NaCl 화학 조미료가 아니라 천일염처럼 그 안에 미네랄이 있습니다. 소금을 먹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미네랄을 드십시오. 가장 좋은 형태의 소금. 희마, 희땡땡, 천땡땡, 뭐든지 인땡땡을 먹든 상관없습니다. 소금을 먹어야 하고, 아로마 요즘 참 많이 하시죠? 아로마 중에 먹을 수 있는 아로마가 있습니다. 프랑킨시스입니다. 한국말로는 유황이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2024년 전 이야기죠. 동방의 박사 3명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3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황입니다. 유황은 천연 항생제 소독제에 이어서 그 시절에는 암치료, 암인지도 몰랐어요. 치료를 위해서 아로마를 썼고, 지금도 유구하게 내려오고 있으며 거의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아로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두 방울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사과 식초. 식초? 그냥 우리 위는 여러분들 pH, 폐하 압니까? 산도. 이과생들은 알죠? 산도는 0부터 12가 있고 중성은 7이에요. 1, 2는 강산, 청산가리, 황산. 쫙 뿌리면 쫙 타는 그 청산. pH, 우리 위는 pH가 2, 강산입니다. 여기서 신 거는 폐하가 6입니다. 비타민C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 셔! 폐하 6. 이거 먹으면 여기가 상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훨씬 강해. 이거는 그래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버드윅 다이어트. 낫또! 저 청국장 먹어요. 푹푹 끓여서. 그런 거 아니고요. 낫또를 먹는 이유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낫또 안에 있는 비타민 K2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 나쁜 거 안 먹기. 담배, 술, 마약, 밀가루, 설탕. 요것만 안 먹어도 무얼 먹을지 대가리 받고 3박 4일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단 안 먹기부터. 얼마나 어려운지 해본 사람은 알죠. 이 현대를 살면서. 그래서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마지막 이야기하나? 저는 시작이자 완성. 중요해. 그러나 정말 중요한가를 내가 알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좋은데 그거를 정신과학적으로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교에 따라 뭔가 하나 잡으셔야 돼요. 좋은 걸 하고 좋은 치료를 하고 그 지난하고 불확실한, 제일 힘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 알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거가 제일 힘들거든요. 이 인생이 그렇고 암이 특히 현 시점에서는 아직 불친안치이니 모든 게 불확실해요. 사람들은 빨리 확실하게 모든 걸 로드맵을 잡고 싶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암 환자를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괴로웠는데 왜 괴로웠는지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암으로 잃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거를 제 나름 최선을 다했을 때 왜 힘들었는지를 알았죠. 내가 아직 뭘 모르는 게 있을까?
내가 아직 못 해준 게 있을까? 더 해줘야 될 게 있을까? 정말 지난이도 많이 찾아다녔고 많이도 노력했지만 지내고 보니 제 나름 그닥 숨겨져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맑아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제한적이지만 있어요. 각자 나름 꼭 저걸 해야 돼 이걸 하지 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하고 못하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하나 잡으셔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종교가 됐든 자신이 됐든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주기도문을 필사해 보십시오. 그 주기도문 각 구절구절마다 심오한 뜻이 있죠. 그냥 생각나서 누군가 적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책입니다. 사람의 책이죠. 그러나 그 지식들이 수백 년 동안 지나서도 살아남은 걸 우리는 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불경, 만트라 그런 것들은 지식을 넘어선 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이니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저희가 저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듯이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이러한 말 하나하나가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외우다가 통곡을 하지요. 그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라면 108배를 해보십시오. 옛날에 성철 스님이 계셨었어요. 자기를 만나러 오려면 그분에게 뭔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말씀을 하나 들으려 가면 나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무슨 엄청난 말을 했을까요? 3000배를 하면 성철 스님을 안 봐도 답을 얻습니다. 108배를 해보십시오. 이거를 하면 뭐 효과적이고 허리가 펴지고 좋아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가장 고요한 시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몰입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108배를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불확실한 것이 없어집니다. 여여하다고 표현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원문이 있으되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걸 기도로서 갈구하라. 신의 말이에요. 갈구해 보십시오. 갈구, 간절히 구하다. 목숨을 놓고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숙제는 꽤 큽니다. 그 암. 그래서 암을 통해서 네 인생의 답을 한번 구해봐라 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갈구하라. 네가 목숨을 구하는지 치유를 구하는지 갈구해 보시기를. 그리고 그것도 싫다. 뭐 알렉산더가 만든 어떤 잘 정리된 이미 계산이 끝난 검증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왜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힐링 코드를 인터넷에서 어우야 그래서 병이 난다고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책값은 나가겠으나 기계를 산 것도 약을 사 먹은 것도 어디 가서 누구의 손을 빌려서 터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유는 자연 치유는 어디 산에 빨가벗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몸을 갖고 편안한 겁니다. 그게 치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FT, Emotion Freedom Technique. 뭐 우리나라에서는 윤하 스님이 기적의 두드림이라고 방송도 하셨죠. 몇 가지 두드리는 점이 타점이 있어요. 뭐 어디를 두드리면서 뭐라 하거라. 그러면 그 타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죠. 이것이 무슨 패스웨이고 보이지 않는 그럴 거 없죠. 그냥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풀어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다 자기 트라우마가 있어요. 8살짜리 애도 자기 삶이 고달프다라고 얘기해요. 천하의 재벌도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핍, 트라우마, 기억이 여기에 있나요? 어려서의 어떤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안이비설신이의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어디에 축적이 됩니까? 여기에 뉴런에 축적됩니까? 데이터로 2바이트로 축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기억, 정보는 파장으로 양자역학이 양자의학이 이미 인정이 됐는데 꼭 물질적인 기억만이 기억은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기억도 우리 몸에 구석구석 박힙니다. 그걸 우리는 몸이 기억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서 못 볼 꼴을 본 사람들, 못 볼 기억을 당한 사람들은 그 장기 구석구석에 그것들이 파동으로 유리알처럼 유리 파편처럼 박힙니다. 그리고 평생을 괴롭힙니다. 그걸 풀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평생 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뭐 어디 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래서 우쭈쭈를 할 수도 있으나 그런
정신분석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나 그것도 한계가 이미 칼 융의 정신분석학도 이미 한계가 왔으니 그 다음에 이야기 좀 더 지향해야 될 수 있는 좀 더 자연스러운 것들. 옴 챈팅도 훌륭합니다. 챈팅 약간 뭐 샤머니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성대로 울려서 발음을 하고 있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이 성대 없이 제가 낼 수 있는 소리가 3개가 있습니다. 성대 없이 낼 수 있는 3개. 제가 알고 있는 건 3개의 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 우, 3개의 음이죠. 그래서 그걸 아, 우, 내지는 이어서 옴 챈팅이라고 합니다. AUM으로 써 있죠. 이 AUM의 끝에 동사형, 독일 애들은 동사형으로 만들 때 끝에 EN 어미로 붙입니다. 그러면 Amen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으시다 했을 때 그 태초의 말씀은 발음이 아닙니다. 울림이었고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옴 챈팅을 하면 그런 얘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어딘가에 맺혀 있을 뭐 신경학적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플렉서스가 됐든 신경총이 됐든 그것들을 울려서 뭐 따뜻해지는 것도 좋고 기억을 떨구는 것도 좋아. 해보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를 하고 소리를 낸다가 아니라 이 몸을 울려보겠다. 절이나 교회에 종을 울리는 것처럼 자기 몸을 울려본다. 거기에 뭐 이상한 뭐라고 비판하셔도 저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편안해짐을 저는 이 옴챈팅을 밤새도록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경계가 옵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생리학적으로도 이미 검증이 됐어요. 견딜 수 없는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걸 보거나 처참한 것을 보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거고 그걸 우리가 받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파이팅, 전쟁터야. 버텨야 돼, 이겨야 돼. 이 상황을 그래서 에너지를 몸을 대사를 돌리죠. 람보르기니처럼 RPM이 4,000, 8,000으로 올라가죠. 전쟁터에 있으니까. 그러려면 그거를 돌리는 것은 그러한 대사를 우리 몸의 RPM을 올리는 것은 부신피질 호르몬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부신피로 증후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사는 건 괜찮아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건 괜찮아. 그렇게 1년, 한 달, 10년 가다 보면 부신이 말라붙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지 못해요.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적절한데 필요한데 너무 오래 했어. 그러면 부신이 말라붙어. 그리고 우리는 부신피로 증후군, 넉다운, 번아웃 다 타버렸어. 더 이상 칼이 돌아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걸 우린 번아웃이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몸에 있는 대사가 암 유전자가 없는데도 세포 세포의 밭이 타버려서 대사를 못해. 에너지를 못하니까 썩어. 그걸 퍼멘테이션, 발효되고 그러니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의 씨앗이 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후생유전학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8살짜리 애도 삶이 고달프다고 하는데 모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신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일하는 거, 먹는 것도 스트레스, 싸는 것도 스트레스, 내일 걱정, 커다란 암이라는 게 생겼으니 어떻게든지 얘를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 가지 스킬, 제가 번아웃 왔을 때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외웠던 아우토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소개하겠다는 게 전 지금도 저게 좋아요. 아우토겐. 독일 애들이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그거를 아주 기계적으로, 독일 애들 특징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미세하게 분류해서 극단적으로 정확하게 1도 빠짐없이 흐트럼 없이 불확실 1도 없이 딱 정리해 놨습니다. 요하네스 H. 슐츠 박사가 만든 것이고, 오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토, 자동, 겐, 이에는 동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이루어지다, 스스로 이루어지다. 나는 편안합니다. 나는 숨을 쉽니다. 내 심장은 따뜻합니다. 이런 몇 가지 자기만의 센텐스를 외우면 그거에 따라서 자율신경이 쫙 가라앉고 부교감과 교감이 자리를 쫙 잡는 트레이닝이에요. 매우 쉽고 강력해요. 한두 번 해봐서 효과 볼까요? 6개월 이상 해야 효과를 보고 그것이 몸에 붙기 시작합니다. 기억처럼 저런 것도 몸에 붙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한테 제가
저를 위한 저만의 아우토겐 어떤 쉬프트 들어간다니까요. 명상 촥 하기 위한 저를 위해서 만들어낸 오랜 시간에 거쳐서 나는 아주 편안합니다. 나는 아주 따뜻합니다. 나는 숨을 쉽니다. 뱃속이 따뜻합니다. 이마가 시원합니다. 내 심장은 작고 말랑합니다. 나는 이전보다 보다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우기만 했지만 이거를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하면 저절로 어느 순간 제가 전철 안에 있어도 저는 3분 동안 깊은 명상,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낮잠 1시간 잔고 일어난 것처럼. 기회를 주는 거죠. 괜찮아. 나에게 내가 주문을 거는 거죠. 괜찮아. 난 전쟁터가 아니야. 나는 편안해. 그러니까 그런 스킬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음에 대한 어떤 방법. 중요한데 이런 거 해보세요.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 이거 해봐. 마음 중요하다고 제가 무슨 정신 분석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고. 두 번째, 습관 이야기. 몸이 바뀌어야 된다. 암이 생겼어요. 얘기했다시피 암과 감기의 차이점이 뭐죠? 감기는 외부, 내 잘못이 아니야. 뭐가 들어왔어. 바이러스야, 외부야. 저항해야 돼, 죽여야 돼. 그것이 면역입니다. 싸워, 파이팅. 그러나 암은 내 몸에 있는 내 밭이, 이 몸이 암을 만들어내는 밭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 밭을 갈아엎어야지. 그게 습관이고 일상인 것이죠. 건강한 습관들, 러닝선 해라. 어려워요. 할 수 없지 뭐. 저 정도 투자 안 하고 건강해지겠다? 생활을 바꾸겠다? 몸을 바꾸겠다? 운명을 바꾸겠다? 생각해 봐야지. 몸의 정렬.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스마트폰 들여보면 이거 얼마나 무거워. 이러고 유튜브 몇 개만 봐도 몇십 분, 1시간이에요. 이 자세를 하면 이 머리를 받치려고 여기가 땅땅하게 굳어. 이 아이를 버티기 위해서 허리가 굳어. 그러니 몸의 정렬. 똑바로 앉으세요!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가장 자연스럽고 에너지를 들쓰는 자세를 하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허리를 펴세요. 고개를 당기세요. 눈은 정면을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손발톱 깎으세요. 손 씻으세요. 뭐 요가 괜찮아요. 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되 제대로 된 요가 뭐 좀 좋은 뭐 아시탕마 뭐 이런 거 말고 좀 잘 정리된 뭐 우파요가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맨날 가지 않아도 익히면 매일매일 내가 데일리에서 하루하루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뭐 치유, 뭐 자연 치유 하시는 여러 보면 무슨 운동 나와요. 발치기, 모간, 붕어. 아우 촌스러워. 할아버지들 하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 어디 가서 PT, 지하실에 들어가서 엮기, 철질 하실 겁니까? 그건 권하고 싶지 않네. 일단 지하실이 싫고, 죄송합니다. 그 운동하는 곳, 그 짐이라는 곳이 대개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하에 있는 시설은 환기도 잘 안 되고, 그것들이 감염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하실 거면 좀 공기, 환기 잘 되는 데 사시면 좋지. 프랭크 해보셨습니까? 유키즈 온 더 블럭, 우리 유재석 아저씨가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랭크 할아버지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80이 된 성성한 할아버지가 프랭크 자세를 하십니다. 20분. 저거 뭐 그래요? 해봤어요? 해보셨냐고. 정주영 선생이 맨날 했던 해봤니? 해보십시오. 프랭크 자세를 잡고 딱 5분만 있어 보십시오. 코어 근육. 우리 몸을 버티는 곳은 코앞. 여기가 튼튼해야 뱃속이 따뜻하고 허리가 반듯하고 대사가 돌고 당이 떨어집니다. 어우 야 프랭크 해보세요. 뭐 프랭크 기구를 또 뭐 살까 검색하지 말고 just do it. 5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야 이렇게 어려웠구나. 마지막 우리 암 환자들 시키면 목숨을 걸고 프랭크를 하는데 그들이 했던 말들을 증거하지요. 죽을 만큼 힘들어서 눈을 떠보면 3분입니다.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정말 죽을 만큼 버팁니다. 그러면 4분입니다. 아직 저 모자라서 또 눈을 감고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 더 이상은 죽어도 못하겠어 하고 눈을 떠보면 1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10초를 또 세웁니다. 그는 살 자격이 있죠. 숨 쉬세요. 숨 쉬고 있지. 어저께도 똑같은 분이 있으셨어요. 어려서부터 미용실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숨을 안 쉰대요. 집중하고 있을 땐 거의 숨을 안 쉰대요. 그러면 저산소, 말초에 산소가 잘 안 가니 그 말초에 피가 잘 안 간 곳에서 우리 지하실과 같아요. 거기에 곰팡이가 자라고 나쁜 균이 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암이 대사, 그래서 암 유전자가 발효되는 거예요. 그러니 숨 쉬세요. 으아
도 좋으나 깊은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깊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단전, 복식 여러 가지 호흡에 대한 스킬이 있어요. 복식호흡 막 들어봤을걸요? 해본 사람은 알아. 얼마나 힘든지. 배로 숨쉬기가 얼마나 힘든지. 478을 하세요. 4 쉬면서 들이쉬고 7 쉬면서 숨 참고 8 쉬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10분을 해보십시오. 한두 번이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숫자를 지키려면 어느 순간 고요해져야 된다는 걸 압니다. Calm down. 힘 빼시고 어깨에 힘 빼고 그래야 이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감신경이 약간 전쟁터가 아니구나. 숨 쉴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부교감이 싹 균형을 잡고 부교감을 올릴 거야! 그거 아니고 균형을 잡을 거야. 부교감이 너무 낮으시군요. 이게 높으시군요. 그게 아니라 균형을 잡을 거야. 또 뭘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마시고 잠 잘 자야 될 거 확실하죠. 확실하죠. 잘 자야 됩니다. 잠자는 순간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제일 잘 올라오고 치유의 순간들이에요. 잘 자야 돼. 잘 자요? 얼마나 어려워. 수면제? 잘 자는 조건 그래요. 잘 때는 공복이어야 됩니다. 저녁 먹고 4시간 이후 공복일 때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밤사이 머리가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수면 환경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죠? 오늘의 유튜브 숏 야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아요. 밤새도 볼걸? 그러면 그거 브루라이트 때문에 여기가 각성이 돼. 계속 생각이 많아. 잠이 안 자요. 그러니 해지면 이상적인 얘기지만 이건 보지는 않으셔야 되고 수면 환경 어떻게 길바닥에서 잘까요? 아늑한 곳. 내가 이 몸이 안다니까 얘 말고 얘가 알아야 돼요. 내가 보호받는 공간이고 아늑하다. 그게 조그만 텐트가 됐든 골방이 됐든 호텔방이 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드시고 조명 어둡게 하고 아로마를 뭘 쓸까요? 라벤더 쓸까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 그리고 자기 전에 샤워를 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No! Absolutely not! 제가 말하는 건 의학적인 거와 어떤 수행 요가적인 거와 이거 섞여 있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샤워는 체온보다 1도 이상 낮은 물, 약간 찬물입니다. 머리부터 샤워라 그랬어요. 반신욕이라고 안 했습니다. 샤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로 슉 1분 하십시오. 그러면 쿨링 다운이 됩니다. 나중에 그 많았던 일들이 깔아앉고 뭐 정화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라도 좋아. 그걸 깔아앉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뭐 원하시는 챈팅이나 뭐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은 어떤 끊어진 신경이 다시 자라나는 실험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배우기로 저희는 도마뱀이 아니에요. 잘린 게 또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경세포는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끊기면. 그렇게 배웠는데 그랬는데 신경이 끊어진 게 다시 하고 붙는데 그걸 우리는 신경가소성 어렵게 이게 그럼 어쩔 때 이게 다시 이렇게 자라올까요? 거기에 좋은 영양제를 줄까? 거기에 좋은 뭐 파장을 줄까? 가장 신경이 지가 알아서 착착착착착 붙어가려고 노력하는 환경이 있어요. 뭐죠? 올바른 자세, 규칙적인 생활, 운동, 엑서사이즈. 그게 뭐 철인 3종 이런 거 어떤 뭐 요가가 됐든 악기를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기? 뭐 이거 할까? 여기서의 악기는 몰입이에요. 몰입, 집중, 잡다한 생각 없이 무엇이 됐든 노래를 하든 뭔가 악기를 하든 집중하라, 헌신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골방. 어두운 데란 뜻이 아니라 네 마음의 골방, 네 몸 안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자극받지 않는 공간에서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을 때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되는 기회를 갖는다. 너무 할아버지 같은 소리이긴 한데 되게 중의적인 표현인 겁니다. 저런 것들을 다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쉬게 하고 근육을 생기게 하며 호흡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면서 실현 가능하며 강력하고 심플한 것들을 제 경험상 딱 3가지를 꼽으라면 저렇게입니다. 이름인즉슨 발치기, 교대호흡. 동영상 찾아보세요. 어회용 교대호흡, 뭐 어회용 발치기. 프랭크. 나 저거 알아. 발치기? 아유 저거 알아. 교대호흡 들어봤어?
그러실 수 있으나 한번 해보시고 저대로 저 그대로 저기 쓴 말들이 있어요. 20분 이상 자극 없는 곳에서 조용히 40일 이상 연속하기. 이 조건을 만족해야 그래 교대호 반드시 7분 이상 해. 별거 없어. 아유 뭐 귀찮네. 그럼 뭐 이런 거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죽기 살기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수가 차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산을 타. 적절한가?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암 환자한테 적절한 운동, 내지는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 수면과 허벅지 둘레가 비례하더라. 삼두박근이 잔근육이 멋있어요. 그거는 수면과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건 적어도 허벅지 둘레는 수면과 허벅지가 두꺼울수록 근육이 오래 삽니다. 프랭크를 해보십시오. 저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정확한 자세가 있습니다. 직각을 인터뷰 쳐보세요. 저 자세로 부들부들 떨며 땀이 똑똑 떨어질 때까지. 암 환자죠. 뱃속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도 수술을 많이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음식이 약이다. 저 약은 더 좋은 말은 네가 먹는 게 너를 이룬다. 그 뜻은 좋은 걸 먹고 나쁜 건 안 먹어야 된다는 뜻이고 먹기 전에 비워야 되죠. 한없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식간은 4시간을 유지해라. 간식 없다. 물 소금이엔 안 된다. 중간에 간식 먹지 마라. 잘 때는 빈속으로. 저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가 지면 치킨이 먹고 싶고 엽떡이 먹고 싶고 밥을 먹고 자면 우리가 잘 때는 뱃속이 스탑,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직전에 먹었던 그것들은 뱃속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류해 있습니다. 그거는 비유가 거칠지만 시궁창 어딘가에 물이 고여 있는 것과 같아서 그 음식들이 우리 위에서 소장에서 대장에서 썩습니다. 음식이 밖에서 산화되면 우린 그걸 부패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산화되면 우린 그걸 소화라고 합니다. 그건 입장 차이인 거예요. 밖에서 부패되면 나 아닌 다른 애들이 파리나 벌레들이 먹는 거고 여기서 소화되면 내가 먹는 거죠. 그러니 이 안에서 부패 썩으면 잡균이 자라고 뭔가 균이 나쁜 균이 자라고 뭐 장누수 그것들이 독소가 돼서 내 장이 빵꾸가 뻥뻥 났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됐고 잘 때는 빈속으로. 얼마나 심플해요. 해지면 금식하시오. 같은 얘기입니다. 먹기 전에 소화효소 드세요. 소화제 집에 있어요. 우리는 늙어요. 우리 몸에 샘물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샘물, 눈물샘, 침샘, 위샘 이런 샘물 뽕뽕뽕뽕 어떤 액이나 윤활제가 나와야 돼요. 나이가 들면 말라요. 청춘의 샘이 말라. 눈물샘이 말라서 눈이 뻑뻑해. 그러면 인공누액 넣을 수 있어. 그걸 누가 잘못했다거나 인공누액 뜨면 또 이게 뭐 중독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넣는 거지. 입이 쩝쩝 말라. 바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눈에 보이니까 해.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모르잖아. 닥치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위샘이 50이 넘으면 말라요. 위샘, 소화효소, 취장효소가 안 나와. 그걸 우리는 저위산증. 내시경했는데 별거 없대요. 위가 좀 말라붙었대요. 아직 소화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지낼 수 있으나 그게 오래되면 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다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우리는 통계적으로 알아있으니 그쯤 되면 소화효소가 됐든 유산균이 됐든 발효식품이 됐든 동치미가 됐든 사과식초가 됐든 백야초가 됐든 뭔가 소화를 돕는 건 썸씽을 먹어야 먹은 게 소화가 됩니다. 소화제 먹으면 중독. 그러실 수 있으나 제가 볼 땐 드시는 게 득이 훨씬 많습니다. 또 다른 청춘의 샘이 있죠. 우리 뇌 한가운데 뇌하수체, 통과체 이런 샘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수면 호르몬. 해가 뜨면 세로토닌 나와서 다니다가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 나서 자요. 세로토닌, 멜라토닌 잘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말라붙어 안 나와. 그래서 노인네가 되면 잠을 못 자. 새벽 2시, 3시까지 3시, 4시 이러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들면 수면을 위한 멜라토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또 멜라토닌 먹으면 효과가 없어. 먹으면 편해요. 좀 잠이 잘 자요. 필요하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소금, 무염식.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금은 NaCl,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미네랄. 우리 몸이 보시는 이 몸은 70~80%가 물입니다. 무슨 물이죠? 바닷물입니다. 바다와 염도가 같습니다. 0.9% NaCl입니다. 아니 그걸 염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천일염, 핑크솔트 이런 것들. 버드윅 다이어트
우리가 의학 역사상 불행한, 알려지지 않은 비운의 천재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스타가 되지 못한, 조명받지 못한, 그러나 너무나 훌륭했던 거의 광기에 가까운 천재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머드윅이죠. 그가 개발했던, 이미 그는 암을 치료했었어요.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었더니 암이 났더라. 뭐 커티지 치즈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야 확인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세포의 호흡을, 저산소를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세포를 맑게 하는 것들이고, 요즘에야 아마씨 많이들 드시죠. 대마, 뭐 무슨 연예인 대마를 뭐 먹고 끌려갔어. 대마의 대자와 아마의 아는 작을 아자입니다. 이제 대마씨 먹는다고 원하는 사람 없죠. 대마씨, 대마 먹으래요. 대마씨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건강한 오일인 거고, 아마도 훌륭한 거죠. 나쁜 거, 아주 정제된 쌀, 흰쌀밥, 밀가루, 설탕, 담배, 술, 이런 것들만 이제 뭐 방법이야,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뭐 저탄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끊으려는 노력, 방법, 절제를 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면서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물어보시죠. 이 먹고 죽을 것인지 굶고 죽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이죠. 현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빨가벗고 산에 가고 나는 자연인이야 해야 하는 상황도 오긴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살아야 된다면, 살고 싶다면, 뭔가 하고 싶다면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 해보시기를. 너무 이런 것들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암이 진단돼서 이제 내일 그 수많은 검사와 수술과 추적 검사를 하는데, 어느 환자가 했던 얘기예요. 내일 암 수술인데 엄마가 어디 가서 뭐 저렇게 전주 한정식을 한 상 차려서 막 제가 내일 씨름대회 나가는 줄 아는가 봐요. 한풀이 암이 진단돼서 잘 먹어야 된대. 뭘 잘 먹을까? 갑자기 안 먹던 설렁탕을 먹고 육개장을 먹고 산삼을 먹고 단백질 팍 먹어야 될까? 또 어디 가면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 어쩌실라갑니까? 뭘 해야 될까요? 습관, 운동, 몸을 바꿉시다.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을 권해드렸던 거죠. 운동, 뭐 철인삼종 말고 잘 정리된 태극권이 됐든 우파 요가가 됐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가 것들을 루틴으로 매일매일 일상으로 하시기를. 숨쉬기, 478호흡 같은 거, 잠 자기 위한 것도, 수면 명상, 해독, 단식, 굶어야 되고, 커피 간장 하세요 그러면 아우 또 무슨 뭐 커피 갖고 또 관장까지 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는 커피 갖고 왜 장난을 치냐 그러시는데, 우리 암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커피 간장입니다. 해보면 도끼를 빼는 거죠. 뭐 커피 갖고 넣고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낯설고 민망할 수도 있으나, 그걸 했을 때 장을 쉽게 하고 간에 대사를 촉진해서 항암 방사선후에 내진 여러 가지 간독소 등을 뺄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자연적인 것. 몇 번 해야 돼요? 독일이나 유럽이나 멕시코에 있는 힐링 센터를 가면 하루에 8번 커피 간장을 시킵니다. 8번을 해야 되는군요. 8번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몇 번 해야 될지는 해보시고, 몇 번 똥을 쌉니까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하루에 2번도 싸죠.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독이 많다면, 독소가 많다면 하루에 8번까지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험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하는 거. 체온 올리기 위해서 반신욕하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커피 간장에 대한 이 많이 사이트가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고, 링크도 많고, 다짜고짜 뭘 사라는 게 아니라 납득이 되시는지 검색, 그래 납득이 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해보시기를. 뭐 세포 대사 치료, 말이야 그 대사가 서산대사 이런 대사가 아니라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암의 살림살이, 뭐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고 우리 하루하루 살림살이에요. 먹고 자고 싸는 그 대사를 치료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이 숨어 있는 어디에서 뭐 지리산 어디 미국 어디 막 논문이 새로 나왔대. 그럴 수도 있으나 셰익스피어가 말했어요. 태양 아래 새 것은 없다. 이제 막 아쉬운 마음에 뭔가 새로운 거 10년 전에 새로 나왔던, 제가 센세이션이야 이제 막 논문이 나왔대. 그 약들이 이제는 한동안 성하다가 많이들 쓰다가 이제는 부작용 때문에 퇴출당한 게 95%입니다. 살아남은 비교적 검증된, 비교적 안전한 것부터 하기에도 바쁘다. 그거부터 하시고 숨어있는 것을 찾아도 늦지 않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디 미국, 일본의 무슨 수시에 숨어있는 어려운 문제만 풀린다고 해요. 일단 기본적인 문제, 꽈락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이 꽈락이 있습니다. 100개를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암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그래서 비타민 C부터 누가 제품 먹으라 그랬어요? 비타민 C부터 좋은 식품원으로 잘 드시기를. 지용성 비타민 중요합니다. 누가 사 먹으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지용성 비타민의 식품원은 대구 간류, 커드 리버 오일. 대구라는 생선에 간을 짠 오일이에요. 얼마나 비린지요? 거기가 지용성이니까 그런 기름기 덕지덕지 하겠죠. 못 먹습니다. 생선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나 그걸 먹어야, 물론 ADEK를 자연적으로 뭐 토마토를 먹고 당근을 먹고 햇빛을 먹고 하겠으나, 비타민 D 하나만 얘기할까요? 아이씨, 비타민 D를 또 먹으라 그러냐. 햇빛 쐬면 된대. 어우, 브라보. 햇빛 쐬면 돼요. 그럼 어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No. 얇은 살. 이렇게. 여기 뒤에, 무릎 뒤에. 이렇게 야들야들한 살에서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를 만들어요.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중무장하고, 햇빛 못 만들지. 어디서? 북극에서? 서울에서? 도봉산에서? 9. 우리나라에서는 위도가 부산 정도 돼야 비타민 D를 만들기에 적절한 햇빛이에요. 벗어야 되고, 부산 정도 돼야 되고, 하루에 2시간 해야 한 1000IU, 2000IU를 만들어요. 그런 데 가서 살면 최고. 그러나 여기서 살아야 되겠대. 서울이어야 되는데 옷을 입어야 되겠대. 차선책으로 섭취하십시오. 먹거나 주사 맞거나 뿌리거나 던져 먹거나 주워 먹거나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목표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30 이상 되는 것. 그래서 이용하라 그랬지 착취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암을 하건 안 하건 항암은 이용의 대상이지 굴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나나죠. 잘 익었네요. 저 바나나를 원숭이가 먹으면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됩니다. 같은 바나나인데 원숭이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해요. 무엇이 그걸 결정할까요?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대사와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정보, 즉 핵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바나나를 무엇으로 만들지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포의 대사와 세포 안에 있는 정보, DNA, 유전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의 영양, 현실적인 것을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보존적인 게 있고 적극적인 게 있어요. 보존적이라는 것은 비타민 D 우리가 못 만든다며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며 그게 보존적인 거고, 적극적인 거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말고 내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걸 좀 더 세포의 대사와 영향을 바꿔서 치료해 보세요 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암의 영양치료, 이건 우리 병원에서 주로 하는 것이죠. 그 성분이 뭐 찾아보면 많으시겠지만 분류를 하면 암 대사 치료에 쓰는 영양치료에 쓰는 성분들을 쫙 나열해 본 겁니다. 이쪽에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셀레니움, 알파리포산, 비타민 B1, 2, 3, 4, 6, 9, 10, 12, 뭐 철분, B17, 알부민 많고, 이쪽에 보이시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있어요. DCA, 비타민 K. 나 또 아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인 주사제도 있고 뭐 게르마늄 이게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죠. 이러저러한 문제로. 왜 안 들어왔을까요? 뭐 현실적인 문제도 많아요. 비용의 문제도 있고 허가상의 문제도 있고 인식의 문제도 있어요. 그냥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되 어디까지 할지는 강론입니다.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비타민C 하나만 얘기를 하면 논문이죠. 암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 피검사를 했더니 절반에서 비타민C가 이미 그 순간 결핍이더라.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몰라요. 비타민C가 없어서 암이 생겼는지 암이 생겨서 비타민C가 모자른지는 모르나 적어도 결핍이에요. 어떡하지? 원인 할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일단 보충을 하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은 일이니. 한 개체에서도 암의 크기와 비타민C의 그 농도가 반비례하더라. 그러니까 비타민C가 충분하면 암이 좀 작아지더라 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하자. 근데 이게 혼란이 많은 부분이 말이 달라요. 입으로 많이 먹는 걸 우리는 메가도스 한다 해요. 메가도스 먹는 거 얘기고, 주사로 비타민C를 고용량 하는 걸 우리는 IVC, 인트라비너스 비타민C 한다. 그래서 유명한 논문이에요. 새로 죽은 혈중 비타민C 농도고,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아침에 레몬을 짜 먹으면 그거는 하루를 살기 위한 비타민C를 먹은 거예요. 초반부에 얘기했죠. 우리는 비타민C, 우린 영장류는 적어도 비타민C를 못 만드니 섭취해야 돼요. 그거를 레몬을 짜 먹든 과일을 먹든. 그러다가 아침에 요즘 이거 부르트고 어저께 과로해서 비타민C를 좀 많이 먹어볼까? 1에서 3g 정도 먹는 걸 우리는
메가도스 한다 하는 거고, 주사로 막 10g에서 100g, 10g이면 10,000mg에서 10만 mg을 주사를 하면 우린 그거를 IVC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암세포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약 10에서 1mm몰 이상 됐을 때, 비타민C 혈중 농도가 약 10mm몰 됐을 때 암세포는 고용량 비타민C에 의한 선택적인 세포 독성 효과를 받아요. 다행히 정상세포는 훨씬 높은 혈중 비타민C 농도, 약 20mm몰 이상일 때 비타민C에 의한 세포 독성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야호! 비타민C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세포 독성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15년째 혼란이 있어요. 다들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먹는 걸 우린 RDA, 하루하루 권장량이에요. 메가도스는 가다가 피곤할 때 좀 많이 먹는 것. 그 얼마까지 먹어야 돼요? 그걸 우린 장내 용량이다. 장이 인내했을 정도. 한 10g 먹었더니 설사를 찍해. 그러면 한 7, 8g 드시면 돼요. 암 환자는 100g 먹어도 설사 안 하는 분들도 계셔요. 사람마다 달라.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것은 고용량 IVC를 합니다. 하는 건 병원에서밖에 못해. 거기에 뭐 기운나게 하기 위한 마이어스 칵테일이나 암 환자들이 먹는 고용량,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건 의사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채널로 수십 번, 수백 번 비타민C 얘기를,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제가 옳다는 생각은 합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논문도 많아요. 비타민C는 아무 효과도 없고, 특히 암 환자한테는 일부 효과 없고 부작용만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아요. 중요한 건 당신은 뭘까요? 당신은 어디에 필요한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하는 것이지, 비타민C가 절대 오르고 절대 그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돼요 얘기도 장내 용량이라고 아까 캐스케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소모량이 사람마다 영장류인데도 그때그때 소모량이 스트레스 양에 따라 대사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르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자기 몸에 늘 마음을 기울이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닥터 캐스케이트의 증상 호전. 감기 걸렸을 땐 100g까지 먹어서야 비로소 혈세가 찍 나오니 100 안쪽으로 먹자. 암 환자들은 100g 이상도 먹기도 하더라 하는 그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로 굳이 정리하면 정상인은 약 4에서 15g을 서너 번에 나눠서 먹을 수 있고, 암 환자는 저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더라 하는 이해입니다. 저렇게 먹으라가 아닙니다. 뭐가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요? 액상이 좋아요? 그건 역시 개별화에 따라 당신이 보시다시피 주사제도 있고 레몬도 있고 알약도 있고 분말도 있고 액상도 있고 비땡땡도 있어요. 어느 게 좋죠? 저렇게 보시기에 맨 왼쪽처럼 바빠 일상이야 그러면 비타500을 먹으실 수도 있는 거고 분말을 드실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분말 먹으면 속이 쓰려 그럴 때는 액상 좀 비싸요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누워있어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어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주사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유연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이. 그래서 종류가 이런 게 있으니 나는 무엇이 합당할지 유동적으로 긴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새롭게 제가 좀 나름 정리해 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할 건데 좋은데 궁극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쉬고 잘 죽는 법, 그래서 한번 라인 맞춰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먼저 제목이야 제가 그동안 보아서 암 환자를 보는 진료실에서 배운 지혜라고 했고, 첫 번째 잘 먹는 법. 제일 많이 관심 있어 하시죠. 암 환자들이 큰 병 진단받으면 뭘 먹어야 되냐, 뭐가 많던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생로병사 100편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정리했고, 보시는 QR코드 있으니까 한번 찍으면 거기에 수십 개의 링크가 있을 겁니다. 잘 검증된, 제가 보기에 훌륭한 내용들만 정리했으니까 그 정도만 일단 먼저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부터 말씀드리면 3가지입니다. 해지면 금식, 깔끔하죠? 식가는 4시간, 깔끔하죠? 간식은 없다. 요 3가지를 지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쉬웠죠? 그러나 해지면 금식이라는 단어 안에는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라
아침 식사가 영어로 뭔가요? 블랙 퍼스트, 브레이크, 단식을, 패스팅을 끊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중학교 배울 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저녁 6시에 밥을 먹었어요. 16시간 금식을, 공복을 유지하려면 내일 아침 6시, 그 다음에 내일 아침 10시가 돼야 16시간 공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침을 먹어야 공복 16시간이 됩니다. 그래야 휴식이 되고 해독이 되고 또 다른 밥을 먹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식간은 4시간이다. 식사와 식사 시간은 4시간 공복을 유지해라는 뜻이에요. 4시간 이상? 간식은 없다. 중간에 물 돼요? 물 돼요. 소금 돼요? 세요. 식간을 4시간 하면 저 되게 바빠요. 10시에 아침 먹고 4시간 후에 점심 먹고 벌써 6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다 보면 하루에 2끼를 먹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잘 먹으라는데 2끼 안에 잘 먹으면 됩니다. 필요한 거를 소화하기 좋게 해서 잘 먹으면 됩니다. 보시는 저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어느 유리잔에 미음이 조금 들어가 있는 사진이죠. 15년 전쯤에 제가 어떤 기회로 15일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15일입니다. 일하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15일 단식을 했습니다. 어떤 지도를 따라서 잘 5일 동안 감식하고 5일 동안 본단식하고 5일 동안 보식 다시 올려서 중간에 이러저러한 테크니컬한 걸 해서 1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제가 받아든 첫 번째 밥상입니다. 말간 미음 반 컵이었는데 저걸 내려다보며 감사했죠. 다시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소중한지, 살아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내 앞에 온 이 음식에. 그래서 우리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절에 가서도 이 음식이 어찌 나한테 왔는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거 하나를 먹어도 온몸에서 반항합니다. 쫙 흡수합니다.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성분으로 얘기하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죠. 제 아침 밥상입니다. 뭐 천하에 없는 걸 먹을까요? 논란도 많고 과일이 좋네 나쁘네 육식 많지만 제 생각은 아침은 과일, 제철 과일. 제철에 포인트가 있어요. 과일이 과당이 있으니 당이 높여요. 그러나 왜 그럼 과일은 필요악인가요? 좋은 겁니다. 제철이어야 되고 적당해야 되고 저 정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거는 제가 사랑하는 어느 암환자가 하루에 먹는 하루 식단을 적어온 겁니다. 점심에는 저렇게 각종 신선한 걸로 야채죽과 그다음에 저녁은 일반식. 하루에 2끼는 저렇게 먹었으니까 한 끼 정도는 행복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한 끼. 이 정도만 하기에도 바쁘고 훌륭합니다. 일단 해보고 이 정도만 하시고 되고 이렇게 남들을 먹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리한 표예요. 무엇을 what, how는 말씀드렸어요. 어떻게는 말씀드렸으니까 무엇을 먹을까요? 그 많은 식재료를 다 코멘트할 수는 없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심플하게 가볼까요? 나쁜 단백질 뭐죠? 나쁜 단백질 맞으면서 큰 아이들, 가둬놓고 키운 아이들,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를 먹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쁜 거. 좋은 단백질은 풀어 키운 아이들, 방목한 애들, 풀 먹고 자란 애들, 멀리서 온 애들, 그런 거. 얼른 생각나기 나쁜 단백질은 뭐 지글지글 삼겹살 태운 거이겠죠. 그런 거라도 일단 피하려는 노력, 큰 분류. 좋은 거, 저 바다에서는 생선들, 나쁜 지방 뭐죠? 푸딩, 뭐 어디서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것들 느끼실걸요? 뭐 그것들이에요. 좋은 거, 좋은 지방은 뭐죠? 견과류, 지버터라고 검색해 보면 기버터 뭐라고 읽을까요? 인디안 방식으로 발효한 천연 버터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뭐 맨날 품절이 걸려. 그걸로 지방을 채우십시오. 코코넛, 뭐 오메가3 이런 것들로 먹으면 좋은 지방. 방탄커피 그거는 좋은 지방을 먹기 위해서 기호식품으로 커피 안에 그런 걸 넣어서 방탄커피라는 거지 방탄커피 자체를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과일,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뭐죠? 단순당,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포도당, 아주 잘 정리된 펌핑 몇 번 해주세요 하는 그 아이들, 옥수수로 짜는 그 아이들, 단순당. 좋은 탄수화물은 제철 과일, 거친 것들, 제철. 또 멱살 잡고 과일 얘기하지 마시고 제철. 그럼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이 정도만 분류하고 일단 디테일은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싸는 법. 내용이 직설적이긴 하죠. 똥 얘기야. 똥 얘기입니다. 잘 싸는 것. 이제 똥에 대해서 얘기가 많되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훌륭한 똥은 횟수는 매일 싸는 거. 한 번 이상. 똥 자체가 부산물이고 독소물질이라서 오래 있을수록 좋지는 않습니다. 뭐 3일, 4일 매일매일 싸는 게 횟수로는 제일 좋고 모양 바나나처럼 요 황금똥 제일 좋은 건강한 똥은 싸고 푸르직 하는 거. 싸먹고 나서 이렇게 풀어지는 똥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똥입니다. 그렇게 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먼저 자세 이런 것들 좋아하셔서 갖고 와봤죠. 양변기에 저렇게 앉으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몸에 있는 그 스핑터, 괄약근이라는 뜻은 이렇게 오므려지는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입도 괄약근입니다. 여기 식도와 위를 경계하는 것도 식도 괄약근이 있고 항문도 괄약근이 있고 오줌도 괄약근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 괄약근 똥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양변기에 앉으면 괄약근이 닫혀요. 땡겨서 잘 안 나온 잘 싸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더 잘 살려면 저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 우리 옛날 발판을 놓고 앉듯 그래야 괄약근이 좀 풀리는 자세가 됩니다.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스쿼팅 하는 거. 그리고 유산균 얘기 요즘 많이 하죠. 왜? 이제 잘 알았거든. 이제야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나오니 이제야 알았던 거. 의학에도 패션이 있어요. 유행이 있어요. 한때는 비타민 D가 꼭 미친 듯이 얘기하다가 요즘은 뭐 많이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가라앉았지만 이젠 유산균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뭐 똥을 이식한데 센세이션하죠. 뭐 야 건강한 사람 똥을 이식한데 그러니까 유산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산균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죠? 발효식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발효식품이 뭐죠? 김치, 동치미, 백야초가 뭐죠? 100가지 야생초란 뜻이에요. 저 들판에 있는 것들을 싹 갖다가 숙성시키면 거기서 효소들이, 소화효소들이 나와요. 비니거, 외국 애들은 그걸 식초라고 표현합니다. 발효시킨 거. 식전에 2스푼만 먹으면 위 산도가 유지되고 음식도 소화돼요. 좋은 유산균 제품. 저마다 팔고 있는 게 있어요. 내게 좋아.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죠. 뭐 똥을 검사해서 당신은 이 유산균이 부족하니 이거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돈이 많다면 그렇게 검사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꼭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가. 안 보고도 좋은 걸 몇 가지 권해드릴 수 있어요.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에요. 꼬물꼬물 되는 애들이에요. 살아있어야 돼. 왜 미국 김치 안 먹죠? 태평양 건너오면서 다 죽으니까. 천하에 없는 좋은 균주라도 살아있어야 좋은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은 과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먹으면 다 똥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싸는 똥의 대부분은 유산균 시체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 김치 같은 거 먹고 좋은데 그래도 부족하면 좋은 유산균 고를 때 기준 1. 여러분들이 받아드는 적어주세요 해서 받았을 때 그 제품이 차냐? 콜드체인 데리버리로 여러분한테 오잖아요. 시원하게. 살아있다며. 그러니까 콜드체인으로 배달해야 될 때죠. 밖에다 놓으면 다 죽으니까. 죽은 식체 먹고 싶지는 않잖아요. 차가워야 되고 콜드체인으로 데리버리 되어야 되고 균주가 넉넉해야 되고 그다음에 넉넉히 먹기를. 유산균이 이 뱃속에 있는 게 한번 바뀌려면 3개월 걸린답니다. 충분히 지속적으로 먹기를. 이렇게 이 정도 지키시면 좋은 유산균을 먹는 겁니다. 잘 자는 법. 역시 옆에 있는 QR을 한번 찍어보세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링크를 많이 걸어드렸을 겁니다. 잘 자는 법. 왜? 자는 순간이 치유의 순간이고 자율의 신경이니까 온전히 띠띠빵빵 버스 정류장 옆에서 자고 싶진 않죠. 잘 자고 싶은데 여러 가지 수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1. 잘 때는 공복이어라. 몇 시간? 4시간. 저녁 먹고 4시간 이상 있은 후에 자라. 누워라. 왜? 자정작용이 있는데 어렵게 얘기할까요? 브레인 와시 그리메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복일 때 밤일 때 극대화되더라. 그래서 공복이어야 그것이 활성화돼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 자기 전에 한번 치킨에 맥주 먹고 잡으세요. 띵해. 독소가 덜 빠졌다는. 뭐 독소란 말이 약간 사모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어떤 독소 물질이 머리로 가서 브레인 폭, 머리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대. 그걸 빼는, 해독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표현이 좀 이상하지. 정화. 그러나 낮에 그 많은 기억
기억들, 물리적인 기억과 비물리적인 기억들을 한번 씻고내보는 스스로의 어떤 의식이나 과정을 거치면 좀 더 좋아요. 체온보다 1도 이상 낮은 뜨거운 물로 해서 활성화, 그러지 마시고 잘 거니까 calm down, cooling down. 머리부터 샤워하기, 반신욕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해보세요. 돈 들어요? 어머. 세 번째, 나이가 50 이상 됐다면 천연 수면 호르몬을 먹기, 약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멜라토닌, 여기서 나오는 낮에는 세로토닌, 해가 지면 멜라토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면 보충하시라. 무조건 먹으라 그랬나요? 부족하고 잠을 못 자면 보충해 보시라. 중독되나요? 안 됩니다. 약이 아니어서 리바운드도 없고 중독도 없습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여성이잖아요. 논문에 의하면 원인인지 결과인지 몰라. 검사했더니 다들 멜라토닌이 결핍이에요. 그래서 드셔보세요. 난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어. 뭐 드셨어요? 2ml짜리야. 제대로. 멜라토닌이 나쁜 게 아니라 멜라토닌을 복용한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첫사랑에 실패를 했습니다. 남자가 나쁜가요? 평생 안 만날 건가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용법. 멜라토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멜라토닌을 잘 복용해야 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전 1시간에 최소 5ml라고 썼습니다. 많지 않아요, 5ml짜리가. 대한민국에는. 최대 20ml까지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복용하더라. 논문이 빵빵하게 나와 있습니다. 20ml야? 많어. 5ml짜리를 4알을 먹어야 돼.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20ml까지 안전하게 먹는다고 되어 있으니 한번 드셔보시기를. 남들이 해서 논문이, 사례가, 증거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4번, 교대 호흡을 7분 하라. 7분. 자율신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낮 동안에 스트레스 받고 생각하고 그 정보와 안입이 설신이 내가 감각, 지각한 걸 그 위에 인식을 얻고 인식 위에 감정을 얻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나를 가라앉혀 보자. 얘가 내 몸에 시간을 주자. 괴롭히지 말자. 자율 주체. 자율신경은 자율의 주체입니다. 자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로 자율신경을 건드려 봐야지. 그건 마치 고등학교 애들 가둬놓고 자율 수업을 하도록 지도하라. 그게 자율 수업인가요? 내비두면 돼요. 지가 알아서 가. 그게 자율신경이고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주면 돼. 호흡. 고요히 자기 숨을 갖고 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자기 숨에 집중하라. 유일한 거거든. 자기 숨에 집중. 계속 딴 생각이 날 거예요. 당연한 얘기야. 숨 쉬면서 오직 숨에만 집중하면 부척에 도인에게 세상을 떠나도 돼요. 그러나 현실에 사니까 끊임없이 아까 그 새끼 뭐라 그랬지? 밥 먹어야 되는데 되게 힘들다. 생각이 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허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에 끊임없이 집중하려는 의식, 그걸 우리는 메가 커그니션이라 그래요. 숨 쉬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예요. 하여튼 숨에 끊임없이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긴장 풀고. 힘든 일이에요. 힘 빼고 집중하기 얼마나 힘든 얘기야. 끊임없이 힘을 빼면서 끊임없이 집중하려는 노력. 그게 뭐 복식, 478, 내호흡 뭐든지 좋아. 좋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걸 해서 자기가 한번 해보시기를. 5번째, 발치기 20분. 20분. 왜 20분이라고 목 놓아 얘기할까? 1분씩 20번 하면 안 돼요? 뭐 그러든지. 그러나 이것은 마치 임계점이 있는 것과 같아요. 물을 끓이면 99도의 물과 100도의 물은 질적으로 달라요. 멋있다. 질적으로 다르다. 99도의 물은 워터, 액체예요. 100도의 물은 기체예요. 그 1도 차이가 형질을 바꿔요. 어떤 것도 20분을 해보세요. 그럼 20분이 되면 발치기가 아닌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로 하는 명상 비슷한 게 되고
힘드니까 놓아지게 됩니다. 그 놓은 게 얘가 얘를 놓는 거예요. 얘가 얘를 놔요. 그러면 이렇게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잘 쉬는 법. 잘 쉬어야 되겠죠? 다들 쉬고 싶어 해요. 너무 힘드니까. 시발비용이라고 아십니까? 하루 종일 원치 않는 일을 열심히 했어. 돈도 많이 벌고 벌하면서. 그러면 자기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어. 아이 씨발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어디 오마카세 가서 한 잔. 그거 시발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 어디 뭐 쉬기 위해서 10시간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면 쉴 수 있나요? 마음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쉬어라.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호흡과 어떤 단순하고 집중적인 모션이 있으니까 그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두 가지, 교대 호흡과 발치기를 해보시기를. 어디 가서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골방에서,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혼자의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잘 쉬는 법 수십 번 얘기해요. 발치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니까 한 번에 20분 이상 연속해서 뭐 아침 저녁 40일 이상 연속 석세시브 데이트. 이 40일이란 뜻은 곰이 마늘 먹으면서 100일 동안 굴에 있으면 사람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촥 그러지 말고 그 정도 채워야 뭔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9일하고 쉬었어. 처음부터 다시. 우리 환자들한테 매번 내주는 숙제입니다. 잘 쉬는 법, 마음을 쉬는 법 어떻게 할까? 기절을 시킬까? 약을 먹일까? 보시다시피 저 수면 아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오해가 많지. 여기는 의식이고 뭐 이건 무의식이라. 무의식, 의식이 없는 걸까? 거기가 자율신경일까? 칼융이 얘기했던 집단 무의식일까? 서브 컨시어스는 있을까? 이든가? 에곤가? 무엇이라고 부르도 좋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것 이상의 것, 다른 분야가 있다. 내가 인식하는 내 몸은 5%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쉬는 법, 숨 얘기예요, 숨. 그래서 한번 해보시. 그러니까 부교감, 교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기능의학이라고 요즘 많이들 해요. 기존의 표준 치료와 다른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좀 보충해준다. 그러면 시작은 먹는 것부터 하지만 검사에서 네가 무슨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이걸 한번 먹어봐. 그러나 거기도 또 진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 척추가 똑바라야 되고 그것이 좋고 뭐 환경 독소 이야기, 에너지 이야기, 파동 얘기하다가 결국은 자율신경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은 자율신경은 자율의 주체이지 자율의 객체가 아닙니다. 원래 잘 하고 있었는데 내가 방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호흡 같은 걸 통해서 그 자율이 편안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잘 죽는 법. 제목이 좀 잘 죽는 걸 대비해야 잘 할 수 있죠. 두려워해요. 저도 두려워요. 죽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걸 봤어요. 고통스럽게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이 두려운 겁니다. 비인간적인 환경과 조건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봤으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은 외면한다고 외면해집니까? 모든 게 불확실한 이 시대이지만 적어도 가장 확실한 건 우리 모두 죽어요. 100년 후에는 저도 없고 당신도 없습니다. 확실하잖아요. 그러니 그것 정도를 한 번 정도 정리해야 편안해집니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을 압니다. 죽는 것은 생각보다 아프지 않습니다.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 얘기하는 다시는 여기는 안 올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 가야 암을 겸허히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얘기할 계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죽음. 한번 저도 제 유언장을 써고 들고 다닙니다. 제 진료실에 유언장 걸어놨어요. 생각해보면 별거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이런 거 누구 줘라,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깔끔해요.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비인간적인 상황. 그래서 내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내가 사전에, 죽기 전에 사전, 연명, 내 숙명을 연명할지 말지에 대한 의향서,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치료하고 싶다. 존중합니다. 나는 편안하게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의향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쓰면 편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얘기. DNR, Do Not Resuscitation, 심폐소생 거부. 대학병원 가면 어느 환자들 중에 이렇게 팔찌 차고 계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 DNR이라고 써 있습니다.
응급소송설 하지 마세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 의지를 갖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라는 의향을 쓴 거죠. 옳다 그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영상은 뭐 역시 유퀴즈에 나왔던 강지영 님의 어느 짧은 인터뷰입니다. 그가 이제 했던 인터뷰가 참 좋았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버텼을 때 다시 그 옛날에 성공한 강지영이 이제 막 힘든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강지영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만감이 교차하지요. 지나왔던 그 순간들이 쫙 지나가면서 그러나 한마디를 합니다. 버텨라. 버텨야 기회가 있다. 느꼈던 것. 처음에는 암 환자를 살리려고 뭔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 최선을. 내가 못하는 게 있나,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뭔가 좀 더 해줘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더 많은 몸부림, 애를 썼지요.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내가 못났나? 그 다음에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상실감. 쪽팔리잖아요? 제가 암 환자를 본다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갔으니. 근데 그래서 괴로웠어요. 최근 2, 3년 동안. 그리고 저도 한번 쓰러지고. 그러면서 느낀 것은 요즘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한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루를 버티니 그들도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할 수 있는. 너무 애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불안함, 불확실함, 두려움, 죽음, 괴로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되 이제 큰 병이라고 죽을 병이라고 불치의 병이라고 진단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검색을 하죠. 정보가 많으니까. 근데 막상 해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불확실하게 있고 현실은 너무나 유튜브와 다르고 의사는 친절하지 않고 치료비는 비싸고 치료 과정은 힘들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불안해해요. 수술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안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수술을 하나 수술을 안 하나 항암을 하나 항암을 안 하나 자연치료를 하나 안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는지 알기.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기. 마치 그것은 백척간도에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어차피 불확실한 삶이에요. 또 다른 환경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 죽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얘기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판단이 맞습니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 항암을 할까 말까요? 뭐 수많은 논문과 검색과 자문을 구하지만 답 없어요. 처음에 직관 탁 했을 때 나 싫어. 나 항암 싫어. 맞아요. 나 항암하고 잘 할래요. 맞아요. 진심입니다. 그 두 가지가 결과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수술한다고 더 오래 건강할 수도 있으나 그게 통계값이나 결과값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냐에 대한 선택일 뿐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두려워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당신의 선택이 옳도록 도와드리겠다. 그 어떤 선택이 되든 그것이 저희의 자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본주의죠. 제일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건데 진단의 스킬이 발달한 거죠. 갑상선은 바로 이 피부 밑에 있어요. 우리 나비 넥타이 정도가 생겼는데 초음파 얼마나 1mm까지 갖다 대면 되니까 프로브를 금식할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약물하니까 얼마든지 갖다 대서 어머 1mm짜리 암이 보이네요. 어머 그러니까 진단이 높아진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좋은 거예요. 진단이 잘 되지. 전립선도 그렇고 유방도 그렇고 통계에 의하면 통계입니다. 70대 남성들을 부검해보면 건강하게 살다 자연사한 70대 남자들을 부검해보면 70%에서 전립선에 혹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하대요. 갑상선도 비슷해요. 그걸 진단했어. 진단한 게 나쁜 건 아니야. 암이래, 조기암이래, 미세암이래. 좋아. 어떻게 할까? 암에 준해서 암이니까 뜯어내서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약을 하면 암의 재발이나 불확실한 미래를 없앨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서 어떤
평생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가 되거나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도 있지요. 급증한 이유는 인구도 많아졌지만 진단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기회가 좋아진 거예요. 그거에 잘잘못은 없습니다. 자연치유, 기능의학 치유 이런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암이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표준치료, 자연치료, 기능의학 치료 있지만 수술 안 하고 기능의학 치료로 대신하겠어요? 제 생각은 자연치료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건데 그게 선택인가요? 항암을 하든 안 하든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치료, 기능의학 치료를 선택하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거부터 하고 당장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노력을 하면서 수술항암 방사선에 대한 생각과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시고 저를 찾아온다고 답을 드리진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오고 싶다면 먼저 자기 반성과 자기 소개서를 완벽하게 쓰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는 압니다. 아파본 사람들은 그 일상의 하루하루의 소중함,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을 드렸고 비교적 안전하고 비교적 검증되고 비교적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게 안원한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